네, 안녕하십니까. 제휴미디어 팩토리 대표 이영주입니다. 앞서 시간에서는 실제로 카메라와 장비들을 다뤄보면서 정말 필요한 실제로 오셨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인물 촬영도 그렇고 제품 촬영도 그렇고 실제로 오셨을 때 딱딱 할 수 있는 부분만 알려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부분이란 앞에 제가 촬영을 하면서 뭐 카메라 모드라든지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차근차근 PPT를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례를 보시면, 자, 1강은 카메라의 이해, 두 번째는 렌즈의 종류, 그리고 세 번째는 셔터와 조리개. 사실 셔터와 조리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카메라 모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색과 화이트 밸런스 부분. 이 화이트 밸런스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카메라 기법이 뭐가 있는지 얘기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1강입니다. 자, DSLR은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의 약자고, 사실 이런 용어를 잘 모르셔도 되지만 알고 가시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DSLR은 카메라 내부에 거울을 위치시켜 렌즈로 들어온 상을 파인더를 통해서 보고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프레임을 정확히 볼 수 있고 렌즈 교환이 자유로운 게 DSLR의 장점입니다. DSLR은 거울이 몸체 내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무거워 휴대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촬영 시 거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크고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렌즈 교환을 하고 있는 대부분 포토그래퍼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전문 카메라입니다. DSLR 내부를 한번 보시면 미러가 있고 펜타프리즘이 있고 셔터막이 있고 파인더가 있고 초점 스크린이 있습니다. 미러는 렌즈로 들어온 상을 센서 앞 45도로 위치시켜 위로 보내주고요. 미러는 촬영 시 센서로 들어오는 빛을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셔터를 누르는 순간 위로 붓게 됩니다. 이때 소리가 나고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미러 쇼크라고 합니다. 펜타프리즘은 거울 위에 위치한 부분으로 거울로 비친 상을 회전시켜 파인더에 정립된 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펜타프리즘입니다. 그리고 셔터막은 센서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얇은 철판입니다. 셔터 버튼을 누르면 막이 열려서 빛이 센서에 들어가고, 이 셔터막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센서에 같은 양의 빛이 들어갑니다. 먼저 움직이는 막을 선막, 따라가는 막을 후막이라고 합니다. 자, 파인더입니다. 파인더는 촬영하는 상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액정으로 촬영 프레임을 보는 라이브 뷰 기능도 있고요. 스트로보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파인더로 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점 스크린은 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리판이고, 조금 불편하지만 촬영 시 파인더에 눈을 대고 프레임을 정확히 한 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조리개, 셔터 스피드, 노출계는 파인더 안에서 확인하도록 하면 좋습니다. 자, DSLR의 종류는
이제 35mm 필름을 기준으로 DSLR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5mm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필름 시대에 썼던 이제 35mm 카메라, 그 다음에 중형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DSLR은 바디와 렌즈로 구분됩니다. 카메라의 명칭은 바디에 따라 구분합니다. 바디에 따라 보급기, 중급기, 고급기로 구분을 합니다. 카메라를 구입을 하실 때는 바디의 구분보다는 센서의 크기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카메라의 바디는 센서의 크기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요. 디지털 카메라는 35mm 필름 카메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5mm 필름의 이미지 사이즈와 크기를 비교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바디를 보시면 이제 크롭 프레임 바디랑 풀 프레임 바디가 있습니다. 이제 크롭 프레임 바디는 24 곱하기 36보다 작은 사이즈로 1.3, 1.75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사실 때 보면 크롭 바디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렌즈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풀 프레임 바디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이제 필름 상에 맺히는 24 곱하기 36mm 같은 사이즈를 센서를 사용하고 이거를 풀 프레임 바디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풀 프레임 바디가 좋다고 하는데, 촬영 시 화각이 넓고 화질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좀 전문가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싸고요. 사실 이제 입문자시거나 초보자시면 굳이 풀프레임 바디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DSLR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까요? 카메라를 선택을 하실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에 따라 가성비, 그 다음에 성능,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시는 건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사진을 처음 배워서 필름 카메라를 썼을 때는 독일 라이카가 가장 좋은 제품이었고 가격이 엄청 비쌌습니다.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사용했을 때도 비쌌는데 예전에 막 50년대 60년대는 그 라이카 제품이 그 당시 아파트 한 채 가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는 정보지만 그만큼 라이카가 비쌌다는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제 카메라로 이제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팁은, 사업 초기에 너무 많은 지출은 시작을 어렵게 하고요. 카메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그 다음에 선정을 한 다음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 카메라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자기에 맞는 저가감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요즘에 나온 카메라들은 다 어느 정도 기능들이 다 괜찮은 게 다 탑재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카메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롭 바디는 렌즈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풀프레임 바디는 일을 하실 때는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나 입문가들은 크롭 바디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렌즈를 잘 활용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꼭 풀프레임 바디를 사셔야 되고, 이제 전문가가 아닌 입문가나 초보자들은 그 크롭 바디를 사셔서 연습을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나온 카메라들은
어떻게 뭐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추천을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카메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거를 뭐 돈을 받고 홍보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괜찮은 추천 카메라를 여기 적어 놨고요. 사실 한번 더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딱 맞다 이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카메라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대부분 저는 뭐 이 정도 선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렌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카메라 렌즈의 그 기능을 한 것은 바늘 구멍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처음 공부를 하시면 사진을 이런 부분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 앞에 작은 구멍을 내서 빛을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구멍 크기가 커지면 밝아지는 대상이 흐려지며 구멍이 작아지면 상이 선명해진다. 하지만 이미지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구멍의 자리에 렌즈를 장착했다. 렌즈는 밝고 선명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렌즈 성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DSLR은 바디와 렌즈를 구분해서 선택을 하며 초보자가 가장 접하기 쉬운 렌즈는 번들 렌즈가 있습니다. 번들 렌즈는 카메라 구입 후 처음에 켜서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바디만으로는 사진을 촬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기본 렌즈로 브랜드에서 생산한 렌즈 중 가장 하급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렌즈에서는 내부에 10개 정도의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이를 통해 들어온 빛이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을 반복하면서 센서에 맺히게 됩니다. 렌즈의 설명서를 보면 몇군 몇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붙어있는 무리가 군이고 각각의 개수를 매라고 표시합니다. 렌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거리입니다. 초점거리란 렌즈의 중앙으로부터 센서의 면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초점거리가 길어지면 렌즈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바디는 항상 같은 두께를 가지기 때문에 이 초점거리에 따라 렌즈의 성능과 이름이 결정됩니다. 자, 니콘 렌즈들이 이렇게 있고요. 사실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기에는 사실 너무 뭐 많고요. 렌즈군은 자기에 맞는 렌즈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어떤 거를 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콘은 이런 식의 이제 렌즈 군들이 있습니다. 자, 단렌즈와 줌렌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초점거리를 가지는 렌즈와 초점거리가 구간이 변하는 게 이제 줌렌즈입니다. 단렌즈는 같은 등급의 줌렌즈에 비해 해상도가 좋고 조리개의 수치가 작은 값부터 시작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은 수치의 조리개 값을 지원하는 것은 아웃포커싱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 삼각대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초점거리의 렌즈로 고정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효과의 렌즈를 쓰려면 렌즈를 바꿔야 됩니다. 줌렌즈는 하나의 렌즈로 여러 초점거리를 효과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렌즈의 교환 없이 줌링을 이용해 초점거리를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도 단렌즈에 비해 해상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리개의 시작 수치가 큰 게 단점이 있습니다. 조리개의 수치가 크면 이제 아웃포커싱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적어지는 거죠. 저는 사실 인물 촬영을 할 때는 단렌즈를 많이 쓰고 있고 제품
촬영을 할 때도 그러니까 스튜디오 촬영을 할 때는 많이 단렌즈를 쓰고 있고, 특히 실내에서는 이제 외부에 풍경 사진을 찍거나 외부에 가서 뭐 행사 촬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풍경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럴 때는 렌즈를 뭐 교환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줌 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렌즈가 2470, 70-200이 있는데 그런 렌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초점거리에 따른 렌즈의 종류입니다. 초점거리의 수치 혹은 기능에 따라 렌즈 이름이 결정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렌즈가 표준 렌즈입니다. 사용하는 카메라 센서의 대각선 길이와 초점거리가 같은 렌즈를 표준 렌즈라고 합니다. 풀바디의 센서 크기는 24/36이고 한컷 대각선의 길이는 50mm입니다. 바디가 풀바디면 초점거리는 50mm를 표준 렌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크롭바디의 경우 센서의 크기가 작아 대각선 길이가 짧아지는데 1.3 바디의 경우 35mm를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렌즈가 가지는 제일 큰 특징은 우리 눈과 가장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그 화각이 인간의 유효 화각인 45도 정도이고, 원근감의 표현이 눈과 흡사해 그냥 보는 그대로 촬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50mm 이제 표준 렌즈로 장착을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화각도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떠한 것들을 잘 표현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 렌즈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 렌즈로 촬영한 사진은 편안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 렌즈는 렌즈 중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초보자들이나 입문하시는 분이 연습하는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어떻게 초점거리에 따라 렌즈가 이제 종류가 많이 변하게 되고 어떤 렌즈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크게 보면 감각 렌즈랑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를 당겨서 쓰는 망원 렌즈, 그 다음에 이제 마크로 렌즈가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면, 감각 렌즈는 인테리어나 농수산물 사진을 많이 찍고요. 초점거리가 표준 렌즈보다 짧으면 감각 렌즈라고 합니다. 이 렌즈는 보이는 화각이 넓고 원근감이 과장되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심도가 깊게 표현이 됩니다. 심도가 깊게 표현이 된다는 것은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되고 앞에 있는 초점과 뒤에 있는 초점이 잘 맞아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감각 렌즈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의 렌즈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감각 렌즈는 풍경 사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가 요즘에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인테리어 사진이나 농수산물 현지 사진 등을 좀 많이 이제 감각 렌즈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렌즈는 원근감이 과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단품 촬영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망원 렌즈입니다. 망원 렌즈는 제품 사진과 인물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표준 렌즈보다 초점거리가 긴 렌즈를 망원 렌즈라고 합니다. 망원 렌즈의 특징은 광각 렌즈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각이 좁아지고 원근감이 나타나지 않아 심도가 얕아집니다. 일반 인물 사진이나 제품 사진에 모두 이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사용하는 렌즈가 줌 렌즈라면 촬영하는 대상에 따라 초점거리를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류 제품을 촬영하는 데는 범위가 175 렌즈를 사용하고 있으면 줌의 수치를 55로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마크로 렌즈입니다. 네, 초점거리에 따라 렌즈의 종류. 자,
광각 렌즈는 특징이 화각이 넓고요, 원근감이 가장되고요, 심도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렌즈는 인간의 눈과 그 시각과 유사합니다. 망원 렌즈는 화각이 좁고 원근감이 나타나지 않고 심도가 얕습니다. 마크로 렌즈는 렌즈의 구조와 성능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브랜드마다 1:1 비율로 촬영할 수 있는 렌즈가 있고요. 보통 마크로 1:1 렌즈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작은 제품을 촬영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판매하는 제품이 손바닥 크기 정도로 작다면 마크로 렌즈를 사용하시면 좋고, 제품의 클로저 컷, 상세 컷을 높은 퀄리티로 촬영할 때 좋습니다. 풀프레임 바디 렌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계 줌 렌즈는 2470, 그 다음 강광계 줌 렌즈는 1635, 망원계 줌 렌즈는 70200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렌즈고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연습을 할 때도 그렇고, 실제로 이 렌즈 3개만 갖고 있으면 대부분 촬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2470 렌즈만 구매를 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을 잘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디에 맞는 렌즈들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이게 막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카메라에 이 정도의 렌즈가 붙으면 참고를 하시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을 찍을 때 어떤 렌즈가 좋은지도 그냥 한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지 이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니 한번 체킹하시고 넘어가시면 자기 바디에 맞는 렌즈를 선택을 하시는데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은 DSLR 조리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렌즈의 중앙부에 위치해서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도구고요. 조리개 구멍의 크기는 f-스탑으로 표시를 하고요. 조리개의 수치가 작아지면 구멍이 커지고요.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지고 사진이 밝아진다는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카메라 그 위를 보시면 조리개 수치 1.4, 2, 2.8, 4, 5.6, 8, 11, 16, 22 이게 이제 F라고 이제 조리개 수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4랑 5.6, 5.6에서 8, 8에서 10 이게 이제 한 스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리개의 수치와 범위는 렌즈마다 조금씩 다른데 렌즈가 2.8이다 그러면 f2.8이라는 의미고 1.4다 그러면 f가 1.4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사진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어둡다면 이 수치를 작은 값으로 변경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f8로 찍고 있는데 사진이 어둡다면 이 수치를 5.6으로 하게 되면 사진이 밝아지고요. 그 대신 이제 구멍이 조금 더 열리면서 심도는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이 개념을 조리개의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장을 보시면 이 조리개 값도 중요하지만 셔터 스피드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리개의 기본적인 역할은 사진의 밝기 변화지만 특히 다른 부분에서 변화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심도입니다.
포커스를 맞춘 곳과 앞뒤의 선명한 범위를 조리개 값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하고 싶으면 조리개 값을 크게 그러니까 수치를 높게 사용하시면 되고, 흐리게 하고 싶으면 숫자를 낮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8로 찍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선명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F11 이렇게 늘려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5.6, 뭐 4, 2.8 이렇게 낮추면 이제 심도가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 또 셔터 스피드가 달라지니까 항상 같이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셔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셔터막은 선막과 후막으로 돼 있고, 선막이 열린 후 후막이 따라가서 닫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개의 막으로 한 이유가 이제 센서에 동일한 빛을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셔터 스피드는 보통 이제 30초부터 이렇게 8,000분의 1 사이에 많이 쓰고 있는데, 액정에서는 125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사실 12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이제 작은 수로 이렇게 되면 그 1초 단위를 잘라 놓은 게 작아지니까 사진이 밝아지고, 큰 수로 올라가면 사진이 어두워진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요거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는 이게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속 해보셔야지만 감이 오시고, 기본적으로 1을 기준으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나눠지는데, 1초를 2분의 1로 나눴고 1초를 4개로 나눴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 셔터와 조리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이게 특히 뭐 흔들렸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셔터 스피드가 느린 거고요. 움직이는 동체는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패닝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을 내가 찍고 싶은 상을 따라가면서 주변부를 이제 흐리게 만드는 기법인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개념은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125분의 1초에서 60분의 1로 셔터 스피드를 움직이면 한 스탑을 움직인 거고, 두 배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25와 60 사이에는 80과 100이 있는데, 이 간격은 3분의 1 스탑이라고 합니다. 실습을 하는데 한번 이렇게 셔터 스피드를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촬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리개와 셔터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반관계. 그러니까 서로 반대적인 작용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셔터와 조리개는 각기 다른 곳에 위치해 있지만 공통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사진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촬영할 때 맞는 밝기를 찾은 후 조리개를 움직이며 사진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집니다. 이때 반드시 셔터를 반대로 움직여서 사진의 밝기를 다시 맞춥니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관계를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정량을 물을 받는데 물이 나오는 구멍, 조리개가 크다면 소요되는 시간, 셔터 스피드가 짧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구멍이 작다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기 실습하는 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감도 ISO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카메라
카메라에는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은 셔터 스피드, 조리개, 그 다음에 이제 감도, 그러니까 ISO 이렇게 불립니다. 100부터 200, 400 단위로 올라가는데 기종에 따라 200을 시작 수치로 하는 카메라도 있고요. 50으로 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ISO가 증가하게 되면 센서의 반응이 빨라져서 작은 빛으로도 밝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약한 실내에서 촬영하면 센서로 많은 양의 빛을 주어야 내가 원하는 밝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반대로 한낮에 야외처럼 빛이 강한 곳에서는 적은 빛으로도 적정 노출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한 빛 아래에서 촬영을 하면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지정해서 오랜 시간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사진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빛이 약할 때는 감도를 높게 해서 흔들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약한 빛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해 고감도를 사용하고요. 정지된 물체를 촬영한다면 삼각대를 사용해서 화질이 좋은 저감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A, B, C로 나눠놨는데요. 노출값이 f5.6으로 해놨을 때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됐고, ISO를 감도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B 같은 경우는 ISO를 100으로 하면 화질이 좋지만 셔터 스피드가 낮아지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셔터 스피드를 높여갖고 ISO를 높이면 화질이 나빠지는 그 상황이 발생됩니다. 사실은 요즘 카메라들은 이런 이제 ISO 부분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감도 부분이 되게 뛰어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3200, 4000까지 높여도 화질이 안 깨지는 높은 사양의 카메라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실 필름 카메라를 예전에 사용했을 때는 이게 무척 중요하고 되게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오면서 사실은 이제 감도 부분이 많이 이제 보완이 됐기 때문에 화질이 그렇게 막 나빠지거나 그런 현상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AE 모드 노출 보정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모드는 노출계를 무조건 0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0점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면 0점에 시작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촬영을 하면 모든 대상체가 밝기가 중간 농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밝기에 촬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레이드 카드 같은 중간 농도의 피사체를 촬영한다면 자동 모드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상체 농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대상체의 밝기에 맞춰 노출계 위치를 0점이 아닌 다른 점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노출 보정 버튼은 그 카메라에 따라 다 다르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항상 체킹을 하시면 좋은 거고요. 기능을 잘 아시고 촬영을 하셔야 되고, 촬영할 때마다 이 농도를 다시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체킹을 하시고 촬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실습에 보시면 지금 이제 영어로 적어 놓긴 했지만 이렇게 노출 모드를 AV 모드로 해 놓고 상황에 맞는 감도를 설정하고 조리개를 5.6,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스피드를 체킹하고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강 DSLR 카메라 AE 모드 노출 보정입니다.
측정한 노출의 고정을 이제 AE-락이라고 하고요. 이제 AE-락 버튼은 자동 모드를 보정에 사용을 하고, 카메라는 반 셔터를 누르면 포커스를 맞추고 노출을 측정해 줍니다. 그래픽카드로 노출을 측정하더라도 촬영을 위해 포커스를 맞추면 노출의 수치가 다르게 변경이 됩니다. 노출을 측정한 후 AE 락 버튼을 수치를 고정합니다. 자, 실습은 이대로 해 주시면 이 A 모드 노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DSLR 카메라 M 모드 노출 보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M 모드를 해놓고 촬영을 하라고 했는데요. 꼭 M 모드로 하시고 촬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물체를 본래받기로 촬영하기 위하여 할 내용이고요. 노출을 맞춘다는 것은 촬영하는 상황에 이제 빛에 맞는 감도,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계속 촬영한다면 고정된 수치로 촬영을 하면 좋고요. 카메라에 내장된 노출계는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0에 맞춰서 촬영하면 좋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찾을 때는 보정을 통해서 결정하면 좋습니다. 보정은 0점이 아닌 임의의 점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자, M모드에서 노출 보정입니다. M모드에서 노출을 보정할 때 우선 한 컷을 촬영을 합니다. 만약 보정이 잘 되어 있다면 같은 수치로 계속 촬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촬영을 위해서는 노출계를 보정해야 되고, 히스토그램을 이용하면 맞는 수치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제가 촬영을 하면서 실습할 때 얘기 드렸지만, 예전에는 노출계로 엄청 정확하게 측정하고 촬영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때 페이지 원을 이렇게 틀고 했을 때는 실제로 화면에 떴을 때 그 밝기와 노출을 보면서 촬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P 모드입니다. P 모드는 제조사가 프로그램한 수치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조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P 모드는 거의 반자동이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 모드는 보시면 M 모드, AV 모드, TV 모드, P 모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리개는 M 모드는 사용자가 설정해야 되고, 셔터 스피드도 사용자가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출계가 없기 때문에 촬영을 하셔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AV 모드는 A로 되어 있고요. 사용자가 설정을 조리개를 해야 되고, 셔터 스피드가 카메라가 자동으로 설정이 해줍니다. 그리고 노출 측정도는 0으로 고정하시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V 모드 S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리개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셔터 스피드가 사용자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출계는 역시 0점으로 맞춰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 P 모드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모두 카메라가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그 기능이고, 노출계 부분은 0점으로 맞추시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M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처음 결정한 수치로 계속 촬영이 가능하고 동일한 밝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촬영 중에 조리개와 셔터의 수치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에 이동이 있거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수치를 재설정해야 되고, 결정된 수치는 바꾸지 말고 계속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AV 모드입니다. 조리개는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시는 거 알고 있죠. 조리개는 그리고 심도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 기능이고요. 조리개를 설정하면 반셔터를 누르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셔터 스피드를 지정해서 노출계의 0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이것도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노출 모드를 AV로 조정하고 상황에 맞게 감도를 설정하고,
조리개를 한 F11로 설정을 한 다음에 카메라가 셔터 스피드를 지정해주면 노출계가 0으로 가리키는 지점을 확인한 후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꼭 실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의 이제 중요한 차트입니다. 이제 물론 이론적인 부분은 한번 읽고 넘어가겠지만 저번에 실습할 때 보여드렸지만 그 페이지 1에서도 제일 많이 만지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웜톤이냐 쿨톤이냐 그런 이제 색온도 조절하는 것과 이게 이제 정말 흰색이 많은지 화이트 밸런스를 지정해 주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을 하실 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빛과 색상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색상을 지각하고 사물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걸 과시광선이라고 하고요. 자, 노을은 왜 붉게 보일까요? 이게 이제 빛의 산란과 파장 때문에 생기는 거고, 붉은 빛은 파장이 길고 산란각이 큽니다. 자, 빛의 삼원색 RGB입니다.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레드, 그린, 블루. 레드, 그린, 블루가 혼합되면 백색이 되고요. 빛은 그 자체의 빛에 대한 색이고, 색은 어느 피사체에 맞고 나왔을 때 반사되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색의 삼원색은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인쇄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세 개의 삼원색이 모두 혼합되면 검정이 됩니다. 프린터는 CMYK 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6강 색온도와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자, 색온도가 낮은 빛, 색온도가 높은 빛, 요거는 이제 개념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카메라에서랑 좀 다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거랑. 어쨌든 기준점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거를 인지하시면 카메라에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요거는 그림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표기 방법은 켈빈도라고 하는 걸로 알고만 계시면 되고요. 다음 게 중요합니다. 자, 색온도에 따른 사진 변화입니다. 온도를 올려주면 이제 붉은빛이 나오고 낮춰주면 푸른빛이 나옵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카메라가 이제 노출계가 18%의 노출값을 고집하듯 색온도에서도 백광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와는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그 표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색온도를 낮추어 푸른색을 가하면 추운 날씨미 이렇게 강조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숫자를 낮출수록 이렇게 푸른빛이 돕니다. 자, 저희가 카메라를 보시면 늘 촬영하는 건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맞춰놓고 촬영을 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춘다는 의미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말이 흰색을 흰색같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는 흰 종이를 흰색으로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가지 빛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화이트라고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이트 밸런스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기능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색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 내장이 되어 있는 메뉴는 백열등, 형광등, 자연광, 텅스텐 등 촬영에 따라 골라서 선택해서 촬영하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색감을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자가 직접 색온도 값을 맞춰서 촬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조절하면서 켈빈 값을 조절하면서 촬영하면 되고요. 보통 이제 커스텀 모드로 선택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내가 흰색으로 인지를 하겠다고 커스텀으로 눌러주는 거고, 카메라는 이게 흰색이구나 인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색감을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어서 색온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겠다 그러면 후보정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나중에 포토샵이든 뭐 후보정 다른 것들이든 색온도는 쉽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색온도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색온도를 낮추면 사진에 차가운 빛이 돌고, 색온도를 높이면 이제 따뜻한 분위기가 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다면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해서 흰색을 지정하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냥 촬영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후 보정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7강 촬영 기법들이 나올 텐데, 사실은 많은 기법들이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카 초보들에게 패닝이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기법입니다. 패닝 기법이란 움직이고 있는 피사체를 추적하여, 피사체는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있고 배경은 속도감 있게 흐르는 기법입니다. 패닝은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초점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카메라나 수동 초점이 지원되는 카메라가 유리합니다. 여기 보면 촬영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삼각대에 두고 좌우로 흔들 수 있는 그거를 풀어준 다음에 많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나 이렇게 이제 딱 나오기에는 여러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틸팅 기법입니다. 틸팅은 패닝은 좌우로 움직이면 틸팅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피사체를 촬영하고 떨어지는 속도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줌인 기법. 줌인 기법은 이제 줌이 가능한 렌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배경에서 이제 주체가 되는 피사체만 강조할 때만 사용되는데, 사실 그렇게 막 많이 쓰진 않지만 저렇게 이제 뭐랄까 막 이렇게 응원하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제 활동적이고 막 이런 데서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줌인 기법에는 셔터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또 삼각대를 쓰시면 좋습니다. 자, 접사는 사실은 기법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완전 클로즈업에서 촬영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접사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렌즈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점거리가 짧은 이제 마크로 렌즈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크로 렌즈를 쓸 때 특히 이제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작은 물체를 찍다 보니까 이것도 삼각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참고로 아무리 초보자시더라도 삼각대는 꼭 구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 안 쓰지만 좋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삼각대가 꼭 필요합니다. 자, 야경 촬영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서는 이제 어두운 이제 곳에서는
사진을 찍기가 참 힘듭니다. 그 다음에 사진은 빛을 담는 거기 때문에 야경 촬영은 초보자에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야경 촬영은 당연히 조리개보다는 셔터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셔터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가 아니고 뭐 어쨌든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삼각대를 항상 설치하고 찍으셔야 되고 감도도 항상 올리셔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를 높이기 때문에 사실 노이즈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1시간 정도의 강의가 끝났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강에서는 동덕여대가 갖고 있는, 특히 공유 스튜디오에서 갖고 있는 장비들, 그 다음에 뭐 페이지 1 그거 하나씩 설명을 해드렸고요. 단기간에 뭐든지 학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것들은 직접 다뤄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흔히 쓰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을 해봐야지만 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1강을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기자재들을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비에 익숙해지면, 이제 촬영에 익숙해지려면 제 2강을 보시면 됩니다. 제 2강에서는 이제 정말 인물 촬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촬영했고요. 인물 촬영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델과의 교감도 중요하지만 모델이 어떠한 그 얼굴에서 어떤 면이 더 잘 나오는지, 그 다음에 모델과 같이 든 제품이 있으면 제품이 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배경에서 그림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도 체크하시고, 그 1강도 그렇고 2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든지 사전에 회의를 하고 기획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전에 만나서 컨셉 회의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실제 촬영 결과물인데, 실제 촬영할 때는 항상 이런 이제 1강 제가 설명한 기자재 사용법들 같은 것들 꼭 보시고, 2강에 있는 인물 촬영, 그 다음에 제품 촬영 그것도 꼭 보시고, 그 이제 페이지 1 사용법도 꼭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번에 3강에 있었던 카메라의 이해, 렌즈의 종류, 셔터와 조리개, 감도, 카메라 모드, 그 다음에 색과 화이트 밸런스, 그 다음에 카메라 기법. 사실은 이거는 매우 기초적인 건데 한 번쯤은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어렵지만 카메라의 구조, 그 다음에 렌즈는 나랑 어떤 것들이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이 조리개를 어떻게 하고 셔터 스피드를 어떻게 하고 감도는 어떻게 하고 모드는 어떻게 설정을 하며,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가 돼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동덕여자대학교에도 감사를 드리며, 저도 이렇게 PPT를 준비하고 강의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처음에는 너무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제가 설명한 것들을 보시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로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뭐 이렇게 체킹하시면서 이 부분이었구나, 이 부분을 강조하라고 했구나, 이렇게 점검하시면서 촬영을 하고 관심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간 뭐 한 달, 두 달 안에 뭐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은 정말로 좋은 사진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일반 옛날보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한 번 보신다고 해서 모든 게 잘 촬영이 되고 뭐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직접 하시는 게, 직접 공부하고 직접 촬영을 해보시면 정말로 실력이 늘 거고 한두 달 안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강의 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